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시기초인데 여러분, 쉽게 보면 미시기초가 말 그대로 그냥,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름은 기초인데, 미시경제학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 값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 어려워진 이유가 루카스가 원래 수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수학자가 경제학을 이제 하게 되면서 분석 틀에 전부 다 이 수학적인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좀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골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자를 알아야 돼요. 골자를. 그래서 큰 틀만 가지고 우리 뭐 때문에 미시기초를 공부한다고요? RBC 모형, 다기관 모형,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시기초를 공부한다. 일단 미시기초가 왜 필요한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써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13장에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와 일반 균형, 그래서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중간 간지에는. 그래서 13장의 왼쪽에 보면 목차가 쭉 정리되어 있죠. 그거 앞에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면 프레피스 이렇게 해서 여기 거기서부터 좀 밑줄 좀 긋고 좀 보세요. 13장에서 앞으로 한 페이지 넘기라니까. 앞으로. 그쵸? 다들 찾았네. 여기 엉뚱한 데 지금 펴놓고 있어. 제4편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와 일반 균형 모형에서는 거기다 밑줄 긋죠. 미시적 기초와 일반 균형 이런 모형이 하나 있고, 3편까지는 직관적 거시경제 모형, 이 밑줄. 그러니까 크게 거시경제학은 두 가지 모형이 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직관에 기초한 모형이고 하나는 미시기초가 있는 모형, 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편에서 배운 직관적 거시 모형에다가 미시적 기초의 방법론을 일반화시킨 거시경제 모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 왜 필요하냐, 미시기초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기초로 해서 계승 발전된 그 총수 총공업에다 밑줄. ADAS 써놔. ADAS.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거시경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당국은 임의로 가정한, 거기다 밑줄, 소비함수와 투자함수의 계수값들을 고정된 값으로 임의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계 소비 성향, 거기 투자 이자율 탄력성, 한계 소비 성향이 뭐예요? C죠, C. 투자 이자율 탄력성 뭐였어? B죠, B. 이런 값을 고정된 값으로 봤단 말이에요. 기존의 ISLM이나 ADS에서는. 그리고 이걸 추정한 뒤에 이에 근거해서 거시경제 정책의 파급 경로와 효과를 예측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 지출 증가가 총수에 미치는 승수 효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부 지출을 100억만큼 늘리면 경제에 국민소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이자율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돌립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그냥 주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려면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모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경제 모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모형에다가 이제 변수 값들을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C라든가 B라든가 이런 걸 0.75, 0.3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가 정책을 쓰면 민간이 바보가 아닌 한, 정부가 확장 정책을 쓸 거다. 물가 상승하겠네.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민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 밑줄 그세요. 임의적으로 가정했다. 임의로 가정했다. 이거를 나중에 루카스가 애드혹 매너다 이렇게 해요. 임의적 방법론이다. 다시 말하면 고정값으로 취급했다 이것이에요. 뭐나 한계 소비 성향, 투자의 가속도 개수 이런 것들요. 투자 이자율 탄력성, 가속도 개수가 아니라 투자 이자율 탄력성 이런 것들
물론 가속도 계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값들을 다 고정된 것으로 취급했다 이게. 그러나 1970년대 루카스는 밑줄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거시 계량 모형에 의한 경제 예측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밑줄 보세요. 소비와 투자 함수의 계수들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가계나 기업들이 정부 지출 증가를 밑줄 예상한다면 이러한 기대를 자신의 효용이나 이윤 극대화에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나 투자 함수의 계수는 변하게 된다. 이처럼 사전에 설정된 행위 함수의 근거에서 거시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루카스 비판이라 한다. 영어 단어 기억하세요. 루카스 비판, 루카스 크리틱. 루카스는 거시경제 모형이 행위 함수를 임의적으로 가정할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밑줄 합리적 기대다. 밑줄. 합리적 기대를 하는 가계와 소비에 최적 소비, 최적 투자 선택의 결과로 도출을 해야 된다. 고정된 값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4편에서는 이런 루카스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시경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먼저 가계 밑줄 긋고 기업 밑줄 긋어. 이 가계는 소비의 주체고요. 기업은 투자의 주체죠. 그래서 얘네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가지고 소비 함수를 만들어내자. 투자 함수도 만들어내고 또 노동 수요는 누가 해요? 기업이 하죠. 노동 공급은 누가 해? 가계가 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 노동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앞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었죠. 거래 목적, 투기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거와 별로 다르진 않아. 이러한 수요 공급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생산물 시장 동그라미, 노동 시장 동그라미, 화폐 시장 동그라미 이 세 개 시장을 동시에 봐요. 우리 이미 다 봤잖아. 생산물 시장 앞에서는 ISS처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른 모형입니다. 전혀 다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IS 생산물 시장, LM 화폐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 다 봤잖아요. 이미. 그런데 전혀 다른 평면에다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새로운 모형을 하나 보여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장 청산 조건과 정부의 예산 제약식 밑줄. 정부는 정부 지출하려면 이 정부 지출 재원을 어디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가져와? 세금. 세금에서 가져와.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해. 100억을 정부 지출하려면 100억만큼 세금을 걷으면 돼요. 그런데 세금을 100억 걷어버리면 민간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다 걷지 않고 90억만 걷고 10억은 공채 발행하는 형태로 정부가 지출 재원의 조달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꿉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효과들. 일반 균형을 도출하고 그 일반 균형이다 밑줄. 거시경제 일반 균형. RAD, RAS. 앞에다 R자만 쓰면 돼. 앞에 ADAS에다가 RAD, RAS. 이걸 실질 총수요, 실질 총공급 모형이라고 불러요. 실질 총수요, 실질 총공급 모형. 근데 정운찬전은 RAD, RAS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물론 다른 책에는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RAD, RAS. 정운찬전은 이걸 YD, YS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같은 겁니다. 실질 총수요, 실질 총공급 모형을 이렇게 요게 다 이제 미시기초가 있는 모형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ISLM이나 ADS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시기초를 두고 이걸 여기서부터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도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고 그 안에 각각의 쟁점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거시경제 일반 균형에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화폐 시장, 정부 예산 제약식이 있는데 세 개 시장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보게 될 거고요. 그건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 소비 함수의 미시적 기초 이게 있는데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 별표 하나 하고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 시점 간 이게 뭐예요? 현재와 미래 시점 간 이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 우리는 소비 함수를 기존에 케인즈의 소비 함수 어떻게 생겼어? 소비 함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죠.
그랬잖아. 그리고 꼭 집어넣어야 할 때 실질 자산이라는 것도 집어넣었었는데 요 현재 가처분 소득이 현재 소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점이 두 시점이 나와요. 현재 시점도 나오고 미래 시점도 이렇게 두 개 시점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로 갈 거예요.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 소비 선택 이론, 이거는 새 고전학파의 기초입니다. 새 고전학파 쓰나? NC, 뉴 클래시컬. 어빙 피셔를 굳이 우리가 분류하자면 새 고전학파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피셔. 이 피셔는 아이 피셔입니다. 어빙 피셔야. 그럼 앞에 또 다른 애가 또 있냐? 스탠리 피셔라는 애가 있는데 케인 작파예요. 새 케인 작파야. 나중에 뒤에 가면. 그래서 그냥 피셔의 다기관 모형하면 전부 다 얘를 의미합니다. 그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의 가설 이렇게 했는데요. 항상소득 가설 이걸 Permanent Income Hypothesis PIH 누구 거냐면 밀턴 프리드만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 통화주의.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은 통화주의의 이론입니다. 생애주기 가설은 라이프 사이클 하이파서시스에서 LCH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이거 항상소득 가설 얘는 통화주의고요. 통화주의 다 뒤에서 하나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설은 라이프 사이클 하이파서시스 새 고전학파입니다. 새 고전학파. 랜덤 워크 하이파서시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는 지금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이고 그다음 항상소득 가설이 중요하고요. 그 뒤에 1.4에 재정정책과 소비 거기다 별표를 하고 별표 2개. 리카도 대등정리 누구 거냐면 새 고전학파입니다. NC 뉴 클래시컬스 새 고전학파. 자, 그 다음에 2.1에 보면 유동성 제약과 리카도 대등정리 있는데 리카도 대등정리는 누구라고? 새 고전학파고요. 그 유동성 제약에다가 밑줄 긋고 요게 새 케인 작파의 주장입니다. 새 케인 작파 NK 새 케인 작파의 주장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리카도 대등정리. 두 번째는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모형. 세 번째는 유동성 제약 모형. 새 케인 작파의 세 가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함수를 가보면 투자함수의 미시기초 그 신고전파 투자 이론이 있고요. 이것도 땡땡하고 투자의 다기관 모형이에요. 투자의 다기관 모형.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요. 기본적인 내용 다 할 거야. 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그 토빈의 Q 투자 이론이 있는데 토빈의 Q 투자 이론 여기다 별표를 하고 하나 봐두고 토빈의 Q 투자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걸로부터 저 위에 소비함수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투자함수에 동그라미하고 4번에 보면 총수요에다 동그라미. 총수요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비, 투자, 정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비, 투자, 정부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빈 공간에다가 소비함수의 결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소비함수는 소비는 뭐의 함수냐면 저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하고 전혀 잊어버려 이제. 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소비는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놔. 아직 안 했는데요. 이건 평생부라는 거예요. 이자율과 평생부의 함수야. 이 함수를 우리가 도출할 거예요. 그리고 소비 함수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소비는 밑에 써놔요. 소비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소비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그래서
요 R, C 평면의 소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소비 함수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소비 함수 옆에다가 이거 그려 놓으면 되겠어요. 소비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자율의 감소 함수. 이자율이 어떻게 되면 떨어지면요, 소비가 증가해. 이자율이 떨어지면 소비가 증가해.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피셔의 다기가 모형이라는 걸 봐요.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이야. 소비함수의 결론. 위에 써놔. 소비함수의 결론이 이거예요. 두 번째, 투자함수 아까 동그라미 쳐놨죠? 투자함수. 투자함수 옆에다가 여기 또 평면 하나 그려서 투자함수의 결론은 뭐냐면 투자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거예요. R, 요 투자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아, 이자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말고도 여기다 평생 부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뭐가 있냐면 Z2라고 보통 얘기하는 Z2 이렇게 써놔요. 뭔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해. 이건 앞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네. 그런데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투자 이자율 감소하였어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하면 투자가 증가해. 이자율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요게 지금 우하향하는 투자 곡선을 도출하는 게 투자 함수의 결론이에요. 이런 소비, 투자하고 외생적인 정부 지출, 이게 합의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 총수요 마지막 그 부분에다가 어떤 평면에? 요 RY 평면에 이렇게 생긴 요 RAD 실질 총수요 곡선을 도출해요. 실질 총수요 곡선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 총수요. 그 정운찬제는 이거 대신에 이렇게 YD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실질 총수요 같은 거라고. 그런데 이 실질 총수요는 소비하고 투자 정부실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 이자율의 감소함수예요. 투자 이자율 감소함수야.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편 전체가 이겁니다. 이 편 전체의 결론 이거 도출이야. 13, 14, 15장 이게. 자, 그래서 중간에 곁길로 많이 셀 거예요. 이 소비함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쟁점들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럴 텐데 나는 결국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다 얘 도출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씩 할 거예요.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그 소비함수의 미시적 기초에 507페이지 보면 피셔의 시점간 소비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피셔의 시점간 소비 선택 이론. 거기 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들은 거기다 밑줄.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 앞에서는 뭐 소비자에 대해 이렇게 미래 전망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소비자는 내가 지금 소비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달에 내년에 얼마로 소비할지 이거에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소비자를 미래 전망적인, 영어로는 forward looking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소비자다.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지금 예컨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이 300만 원을 지금 당장 쓰고 죽자 내일은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기본적으로 일부는 저축을 하잖아요. 왜 저축을 해? 미래에 쓰려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게 아주 현실적인 소비자들이죠. 현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소비자들이다. 이게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예요. 거기 전생에 걸쳐서 소득과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밑줄. 이 전생에 걸쳐서 생기는 소득을 여기를 이렇게 써요. 프레젠트 밸류라고. 여기 써놔. PV. 프레젠트 밸류. 소득의 현재 가치 말이에요. 프레젠트 밸류.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평생 효용을 극대화한다. 앞에서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라 그랬지 평생 효용 이런 말 안 썼잖아요. 그래서 평생 효용 극대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맥시마이즈,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효용이라는 것이 일기와 이기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가 효용이 와요. 이게 이제 평생 효용 극대화예요. 하나씩 뒤에 하나씩 할 거예요. 이제 이를 전제로 어빙 피셔의 밑줄 그으세요. 어빙 피셔의 시점 간 또는 기간 간 소비 선택 모형을 통해서 소비 함수를 동그라미 평생 부와 이자율의 함수로 도출해 보자. 이게 결론이라고. 별표. 이 소비 함수를 도출해 보자 이 말이야 지금. 자,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장황하게 쭉 써놨기 때문에 골자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교과서 몇 군데 밑줄 긋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의 다기간 모형. 결론을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고 그랬냐면 소비함수, 요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소비함수를 도출한다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초 어떤 가정을 좀 전제를 하냐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다? 요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 방금 봤죠?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다. 현재만 고려하지 않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소비자다.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있냐?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세케인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장래 내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냐.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 있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소비하는 게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다. 이게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근시안적인 소비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소비자가 미래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다. 이런 소비자를 합리적인 소비 주체다 이렇게 말하고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 주체다.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완전 자본. 이 완전 자본을 개방경제에서 완전 자본하고 저는 다른 얘기입니다. 개방경제에서 완전 자본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얘기고 여기서 완전 자본은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로 얼마든지 빌려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차입과 대여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서 나 지금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 은행 딱 갔어. 그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 담보 좀 내놔봐. 너 신용 좀 검색해보자. 이렇게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로 내가 빌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리기가 쉽지 않아. 한국의 가게 가운데 50%가 못 빌리는 가게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게 중에 시중은행 가서 그래서 제2금융권, 제3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엄격한 가정입니다. 완전 자본이라는 가정도 이 두 가지 가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텐데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 C1 이렇게 써보세요. 이 C2 써보고 현재와 미래 소비 평면이에요. 항상 두 기간을 고려합니다. 먼저 소비자는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효용극대화인데요. 효용극대화인데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XJ, YJ 두 제와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만족도를 누렸잖아요. 여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립니다. C1과 C2, C1, C2 현재 소비, 미래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려. 그리고 그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얼마나 소비할지 미래 얼마나 소비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소비하면 좋겠지만
제약이 있다는 거죠. subject to.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앞에 소비자 선택이론 미시에서는 소득 제약이 있었죠. 소득. 그런데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C1 일기 소비 그리고 이기 소비는 항상 현재 가치화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 밑에 있다 했으나 소비의 총 현재 가치 이렇게 써놔. 소비의 총 현재 가치. 현재 소비 100원 하는 것과 미래 100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 이자가 가만히 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자기의 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 소득이 일기 소득은 Y1이에요. 일기 100만 원은 이 100만 원 갖고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런데 2기의 100만 원은 다음 기의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야.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걸 소득의 현재 가치 그러면서 프레젠트 밸류라고 이렇게. 밑에 써놔요. 평생부의 현재 가치. 이게 요 평생부의 현재 가치. 내가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나의 소득과 또 내가 건물을 물려받았으면 건물, 이 자산 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평생부를 극대화하는 평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라면 항상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비의 평준화라는 행동을 합니다. 소비의 평준화. 이 말을 여러 번 듣게 될 건데요. 소비의 평준화. 컨섬션 스무딩. 내가 소득이 생기면 지금 현재 계속 3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 더 벌었다. 한 달에.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금 쓰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평준화된 소비를 한다. 영어로는 컨섬션 스무딩. 컨섬션 스무딩. 그 단어 모르겠어요? consumptions 소비 스무딩. 예, 소비의 평준화 혹은 소비의 평활화. 그런데 이 미래전망적 소비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이게 현재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또는 미래에 내가 소득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고르게 현재와 미래에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평생 예산 제약식입니다. 밑에 써놔. 평생 예산 제약식. 이 평생 예산 제약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 여기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요걸 평생부라 그랬어. 프레젠트 밸류. 평생부. 소득의 현재 가치. 뭘로 정리하면 C2로 정리하면 왜 C2로 정리해? 이게 수직축이니까 이게. C2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여기 1 플러스 R에 C1이 되겠죠.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1인데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R에 평생부 이렇게 될 거야. 프레젠트 밸류. 요게 수직축이에요. 요게 수평축이야. 요게 기울기입니다. 조금 쉽게 해볼까요? 내가 1기에는 Y1만큼, 1기에는 Y1만큼 소득을 갖고 있고 2기에는 Y2만큼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죠. 미래 예상 소득이지 Y2는. 미래에 벌어질 소득이니까. 그래서 총 소득의 현재 가치 범위 내에서 내가 1기에 적당히 소비하고 2기에 적당히 소비할 텐데, 이 소비를 평준화할 텐데,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을 이 평면에다 써보면 1기에 내가 평생부 전체를 내가 1기에 써버리면 2기에는 쓸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2기에는 아무것도 못 쓰고 1기에는 평생부 전체를 여기다 쓸 수 있다. 이런 점 선택 가능해. 1기에 이 소득을 아무것도 안 써. 전부 다 100% 저축해. 그러면 여기에 100% 저축한다면 이 평생부에다가 원금과 이자가 따라 붙겠지.
그런 두 점을 연결하면 고르게 이제 이 평생 예산 제약식이라는 게 나오고 이 평생 예산 제약식에서 아무 점이나 선택 가능해요. 이 점의 소비를, 이 점을 소비하든지 골고루 소비하든지. 왜 이게 가능해? 내가 지금 전혀 안 써버리면 은행에 갖다 전부 다 맡기면 나의 돈을 전부 다 맡기면 미래에 원금 이자를 받아서 미래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자, 이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프레젠트 밸류 분의 1 플러스 R의 프레젠트 밸류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지. 여기 기울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똑같죠. 그래서 이 평생 예산 제약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이게 기울기고요. 이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 하나 걸 텐데 이 효용함수 구체적으로 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 효용함수를 하나 이렇게 쭉 밀어내면 이렇게. 이런 점을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이라 하고 1기에는 얼마만큼 소비하고요? C1 스타만큼 1기에 소비하고 2기에는 얼마만큼 소비해? C2 스타만큼 소비한다. 이게 고른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고른 소비. 그리고 여기는 미시에서 다 배웠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지? MRS.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뭐죠? 1 플러스 R. 절대값. 요게 맞아 떨어진다. 이거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고려한 항상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동태적인 효용극대화 조건이다. 원래 효용극대화 조건 무차별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요 동태적인 효용극대화 조건이다 이게. 자, 다기관 모양의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하나 더 나가서 이자율. 요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자율 상승한 경우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자율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가 이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고 가봅시다. 여기다 이자율 상승 예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 C1, C2 평면에 평생부 평생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있어요. 일기에는 요 프레젠트 밸류 절편값이고 요 2기 절편값은 프레젠트 밸류 여기요. 여기 보세요.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1 플러스 원금 이자를 곱한 거를 이걸 이제 미래 가치래서 간단하게 퓨처 밸류라고 합니다. 퓨처 밸류, 미래 가치. 이거는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여기 한 점을 찍어서 I라고 해봐요. I가 뭐지? 일반 균형에서 Initial Endowment, 초기 부존점이야. 초기 부존점. 여기도 초기 부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초기 부존점이라고 하냐면 1기의 소득을 이만큼 내가 갖고 있어요. Y1만큼. 2기의 소득은 이만큼 가질 걸로 예상이 돼. 이게 이니셜 인다우먼트 초기 부존점이야. 초기 부존점. 자, 그러면 소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소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 무차별선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이제 접하는 점이 소비점인데 요 접하는 점이 소비점이잖아요. 밀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런 점에 접한다고 하면 소득은 이만큼 있는데 1기의 소비는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하는 거죠. 그럼 소득보다 더 적게 소비하니까 이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차입하는 사람이에요? 저축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차별성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얘는 저축자예요. 저축자. 요 이니셜 인다우먼트 이 점보다 좌측에 있을 때 요런 A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축자지. 그리고 소비는 여기에 1기 소비는 이만큼, 2기 소비는 이만큼. 만약에 이런 점을 선택한 소비자가 있어. 얘는 소득은 이만큼인데 소비를 이만큼 하게 되면 1기의 소비를 이만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빌려서 소비하는 거지. 이런 소비자는 차입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입자. 그래서 이런 B점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차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초기 이니셜 인다우먼트, 요 초기 부전점에서 이 구간에 있으면 저축자, 이 구간에 있으면 차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저축 차입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죠. 자기 돈만큼만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저축도 안 하고 차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저축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차입을 안 하고 빌려준단 말이죠. 대여자 같은 말입니다. 대여. 자 보시면 C1 현재 소비가 여기 미래 소비는 여기 평면에다 우리가 표시하기로 하면 처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니까요. 요 예산선을 좀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평생부 프레젠트 밸류야. 여기는 퓨처 밸류인데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1 플러스 R 프레젠트 밸류. 초기 부전점을 이게 치우쳐서 이쪽에다 그래요. 왜 그래? 요 구간이 저축자의 영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축자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요 구간이 넓어야 여기에 시원하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점을 이 가운데 찍지 말고 치우쳐서 이런 데 찍어서 요 구간이 시원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좀 치우쳐게 찍었어요. 이니셜 인다우먼트.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얘가 소득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소비한다는 것은 요만큼 지금 저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 세이빙스 이만큼 뭘 한다고? 저축을 한다는 얘기라고. 저축을. 그 저축을 이만큼 하게 되면 이게 원금 이자가 붙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니까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니까 원금 이자가 붙어가지고 요만큼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자가 더 높아지면 이 원금 이자가 붙어서 소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원래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만큼만 소비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자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은 소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이 소비 선택점이 되고 두 번째는요. 차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차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원금 이자를 이만큼 갚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금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돼. 그렇죠?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초기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을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해요. 어떻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이 이니셜 인다우먼트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합니다. 그 예산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하면 평생 예산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 뭘 중심으로? 요 I점 이니셜 인다우먼트를 I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 요게 최초의 예산선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대체효과 소득효과 얘기를 할 거예요. 최초의 예산선이고 얘는 새로운 예산선입니다. 새로운 예산선이야. 자, 이 새로운 예산선을 무차별선이 있는데요. 무차별선 여기 있을 텐데 먼저 그리면 안 되고 요걸 되돌린단 말이죠. 언제까지 되돌린다 했어? 초기 선택점을 한 점 찍어놓고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무슨 보상? 보상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슬러치키, 하나는 힉스.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치키. 여기까지 되돌릴 수 있고 힉스 보상은 항상 이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힉스 보상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무차별선이 원점에다 볼록하면 항상 힉스 보상점을 찾아야 돼. 접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 한 점 찍고요. 이런 데 한 점 찍어서 무차별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차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두 점을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런 변화가 최초의 소비점의 변화가 하나 있고 새로운 소비점 이렇게 요 C1이고 최초에는 그 다음에 C1 프라임으로 이렇게 소비가 감소해. 최초의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요. B점으로 가면서 소비가 감소해. 그리고 A점의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요런 점에 한 점 찍어서요. C점이라 합시다. 이게 예산선이 이제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가면 소득 효과가 이렇게 C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마지막 소비점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C1, 2'. 조금 이따가 이제 좀 크게 그려서 우리가 확대해서 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효용은 물론 요 I0 효용이 I1의 효용으로 이렇게 효용을 증가합니다. 자, 이 그래프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자를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는 뭐냐? 이자를 상승했을 때 소득 효과는 뭐냐? 이 대체 효과는 항상 비싼 거 적게 쓰고 저렴한 거 많이 쓰는 효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율 상승했을 때 뭐가 비싸질까요? 우리는 지금 뭐 도출하려고 그래? 소비. 소비.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면 현재 소비 C1의 기회비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왜? 이자율 상승하면 이 높은 이자로 내가 저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써버리는 대가가 커지는 거죠. 응? 그래서 기회비용이 상승해. 그러면 현재 소비는 줄일까요? 늘릴까요? 줄이지. 미래 소비는 어떻게 돼? 늘리지. 이렇게. 항상 비싸진 거는 적게 써요. 비싸진 건 적게 써. 이게 대체 효과야. 이해되시죠? 이 소득 효과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는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져. 그러면 더 이자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소득이 늘면 당연히 늘리지요. 미래 소비는요, 고르게 늘려. 이게 평준화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와 미래 소비를 고르게 늘려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현재와 미래 소비를 고르게 줄이겠지. 이게 소비의 평준화라고. 자, 대체 효과의 변화 방향과 소득 효과의 변화 방향이 같아요? 다르죠. 달라야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요. 마이너스 플러스야.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이자율 상승 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비교해 봤더니, 만약에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일반적이라 했죠.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한다면 현재 소비는 어떻게 돼? C1은 늘어요, 줄어요? 요 대체 효과 요거지. 요게 크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율 변화하고 현재 소비의 변화가 반대로 가는 소비 함수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인 것을 증명을 했다 이거죠. 소비 함수가 이자율 감소 함수.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거라 이거예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인 현재 소비. 요 R, C 평면에 이렇게 생겼다 소비 함수가.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평면 하나 그래요. 평면 하나 연습장인데 평면 하나 그래요. 평면 크게 큼직하게 그래요. 큼직하게 C1, C2 평면. C1, C2 평면. 그리고 조금 안쪽에다가 평생 예산 제약식을 하나. 평생 예산 제약식 조금 안쪽에다가. 조금 치우쳐서요. 이쪽이 좀 치우쳐서 초기 부전점을 하나 찍고. 수평 수직 점선을 보내. 수평 수직 점선을 보내요. 그러면 그 초기 부전점이라는 것은 현재는 Y1의 소득이고 미래는 Y2의 소득이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래 예상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소득이 확정된 값이 아니니까 미래 예상 소득. 이게 초기 부전점이야. 그 위에다가 그래서 평생 부의 증가. 평생 부의 증가.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해. 그럼 평생 부가 증가하면 그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요 프레젠트 밸류 절편값이 밖으로 가겠지. 요 프레젠트 밸류 절편값 밖으로 가지. 그래서 평행하게 바깥으로 가. 바깥으로 하나 밀어내. 평생 바깥으로 쑥 밀어내. 평행하게. 자, 선택점을 이제 찍어볼 거예요. 저축자의 구간에 요 한 점을 찍어요. 처음에 최초의 예산선상에 한 점 찍어. 최초 예산선상에. 뭐 시끄럽다는 거예요? 평생 부가 증가하면 거기까지 잘 왔을 것 같아. 지금 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요 평생 부가 프레젠트 밸류하고 퓨처 밸류, 프레젠트 밸류의 1 플러스 R이고요. 초기 부전점이 있어.
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1기에는 이만큼 소비를 하고 2기에는 이만큼 소비를 해요. 평생 부가 늘면 요 절편값이 바깥쪽으로 둘 다 갈 거니까 평행하게 바깥으로 내밀고요.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선택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 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둘 다 늘리게 한다 이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가면서 이런 점이 B점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둘 다 늘려. 평생 부의 증가는 현재 소비도 늘리고 미래 소비도 늘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B점에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표시하면 되겠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평생 부가 증가하면 현재와 미래 소비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부의 증가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미래 소비도 늘린다. 이걸 소비의 평준화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소비도 얘기했고요. 두 번째 평생 부호 변화에 따른 소비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소비 함수가 결론은 이렇게 생겼다. 소비 함수가 R과 프레젠트 밸류의 함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 함수고 마이너스 평생 부에 대해서는 증가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평생 부가 증가하면 현재와 미래 소비가 다 늘지.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기 아무 표시가 없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지만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데 뭐 왜 감소함수라고 써놔? 아무 표시가 없다면 다 현재입니다. 여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원이 빠진 거예요. 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 초딩이나 중딩처럼 자꾸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 내보낼 거야. 여기는 초딩 강의실이 아니야. 자, 시간이 쉴 때가 안 된 거죠. 농담이에요. 잠깐 여기 보고 잠깐만 책을 확인하고 좀 쉬겠습니다. 소비함수가 13.1 소비함수가 지금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크게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뒤에 넘어가 보세요. 뒤에 13.4 보면 13.4 거기 왼쪽에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 여기다가 소비의 총 현재 가치 써놔. 소비의 총 현재 가치. 거기 A0라고 있는 것은 A는요 자산입니다. 자산. 초기 자산. 일을 안 해도 이렇게 초기 자산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은 거 이런 형태입니다. 웃을 일 아니고 유산 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준대요? 평소에 좀 잘해야지 뭘 준다고 그러지. Y1-T1 거기 여기 T1도 있고요. T2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지금 보니까 Y1, Y2 있었죠. 이거는 이제 민간의 예산 제약식이고 정부 부분이 도입이 되면 이제 나중에 추가로 T1, T2, G1, G2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Y1-T1 묶어서요. 1기 가처분 소득입니다. 동그라미에서 1기 가처분 소득. Y2-T2는 뭐예요? 2기 가처분 소득이죠. 2기 가처분 소득. 그걸 다 합하니까 뭐야? 거기 평생부라고 써져 있네. 평생부. 그래서 그 위에 다음과 같은 평생 예산 제약식이 도출된다 이래서 평생 예산 제약식 다 밑줄 긋고 평생 예산 제약식. 고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A0 이런 거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A0 생략해서 예, 생략을 하면 되고, 그 밑에 좀 내려와서요. 거기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올라가면, 따라서 소비자의 예산 제약선은 밑줄 보세요. 세로축은 1 플러스 R의 프레젠트 밸류고 가로축은 프레젠트 밸류, 이거를 잇는 직선이 된다. 그래서 그 수식을 써보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C2 equal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C1 플러스 1 플러스 R의 P 프레젠트 밸류, 이렇게 쓸 수 있고, 기울기가 얼마? 밑줄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가로축 절편은 프레젠트 밸류고,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그 13.2 가서 그 A점 찾아봐. A점. 여기서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고요? 지워버렸나? 그 한순간을 못 참고? MRS equal 1 플러스 R. MRS equal 1 플러스 R. 그래서 동태적인 최적화 조건이 거기서 충족이 되고, 거기 2점 써져 있는 게 뭐예요? 2점? Y1, Y2니까 뭐죠 그게? 최초의 소득, 그 다음에 미래 예상 소득이니까 초기 부존점이잖아, 그거. 초기 부존점. 2점이 초기 부존점이죠. 그러면 초기 부존점보다 소비점이 우측에 있으니까요. 저축자의 차입자야? 차입자죠? 그렇죠. 차입하지. 자기 소득보다 현재 소득 A0, Y1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빌려 써야지. 차입자.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 밑에 기간 간 소비 선택의 최적 조건 밑줄 그어놓고 MRS equal 1 플러스 R, 여기다 박스를 쳐놓읍시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510페이지 보면 거기 13.3에다가 별표로 해놓고 이자율 상승했을 때 처음에 A0에서 나중에 A1으로 갔는데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최종점만 찍어놨네. 그죠? 응?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뭐가 늘었어? 현재 소득이 늘었어. 아까 얘가 평생 부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재 소득이 늘어도 평생 부가 늘지. 왜?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평생 부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죠. 이게 뭐지까? 프레젠트 밸류잖아. 그러니까 얘가 늘어도 요 늘고요. 얘가 늘어도 얘 늘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평생 부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현재 소득이든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평생 부의 증가를 가져와서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13.6 거기 별표하고 C1 equal C1 R 프레젠트 밸류가 되어 있고, R 위에다가 마이너스, 프레젠트 밸류 위에다 플러스. 왼쪽에 그 510페이지 그 이자율 소득효과 대체효과 있는데 그 부분 별표하고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소득효과는 현재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이자율 상승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이 늘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 비용이 늘죠. 응?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축자인지 차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 밑에 이자율 상승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상승 밑줄 기간간 대체효과에 의해서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다 별표. 소비의 기간간 대체효과. 이자율 상승하면 이 높은 이자 때문에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린다. 이게 기간간 대체효과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다 했고, 잠깐 쉬겠습니다.